어제부터니까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의무사항으로 쓰진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의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도 본인이 쓰고 싶은 쓰고 그래서 문제는 못 봐서 그렇고요. 어쨌든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 되니까 그렇게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은 이제 강의가 교수님 한 분이 2시간 연강을 합니다. 2시간 연속 강의를 하는데 보통 1교시는 문화재 관련 강의를 하고 2교시는 교양 강의를 하고 이래 프로그램이 짜여 있는데 연강이 있다 보니까 이게 1시간 가지고는 이야기가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연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지킴위에 한 2번쯤 마치십니다. 2번쯤 마치시는데 작년에는 못 왔고 재작년에가 또 한 2번 와서 좋은 강의를 해주셨는데 전 세명대학 저널리즘 스쿨 대학 원장을 여기하신 이봉수 교수님입니다. 근데 저도 제 조카거든요. 조카인데 제대로 잘 모릅니다. 모르니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너무나 제주도에 가서 살거든요. 제주도에 가서 사니까 한 3년째 돼가는가 싶은데 제주도에 한번 오라 하는데 같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강의 중에 본인이 간략하게 본인 소개를 하시는 게 강의를 이해하는 게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싶습니다. 이봉수 영국 유학을 하고 영국서 런던 대학 박사학위를 갖고 저널리즘 박사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특별히 소개할 거는 이 조카가 안동서 태어났거든요. 안동서 태어나가지고 중학교를 안동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안동서는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무조건 안동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디로 가느냐? 대구서 제일 좋은 학교가 어디입니까? 대고도입니다. 대고도를 나왔거든요. 서울서 제일 좋은 학교는 어디입니까? 서울대학교. 서울대학이요. 맞다. 안동중학, 대구 고등, 서울대학, 런던으로 가가지고 유학을 하고 영국에서 중국대학교. 고생도 물론 많이 했겠죠. 근데 아주 귀한 박사학위를 받아서 지금도 퇴직은 했습니다만도 일단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마 잘 아시겠죠. 일을 하고 있고 강의차 여기저기 굴려다니는 그런 바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강의를 위해서 많이 오시라 뭐라고 뭐든지 몇 이상만 해도 마침 어제 이제 그 대구서 수성대학에서 무슨 강의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늦게서야 저희 집에 와가지고 대학 같이 자고 그럴 때 나왔습니다. 어쨌든 조카가 아재보다 잘 되는 게 좋은 일이죠. 지금은 저는 나이만 더 많지 서울대학도 못 나왔죠. 대고등도 못 나왔지. 안동중학도 안 나왔고 물론 그까지 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저보다는 훨씬 뛰어난 그런 점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봉수 교수님 마이크로 넘기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봉수입니다. 저희 아재는 예전에는 병중 나오셨잖아요. 안동 병중이 워낙 여기 아마 병중 고문들도 몇 분 계신 줄 알았는데 그 안동중학교보다는 병중이 훨씬 낫다고 그렇게 자랑하셨는데 이 밑에
밑에 있는 것들은 전에 제가 2년 전에 항상 소개를 드렸을 거예요. 그 예전 경력으로 새벽대 전문스쿨 대학원 이거는 제천에 있는 학교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연장하면서 우리 기자 PD를 250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보다도 더 많은 기자를 배출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물론 서울대학 출신, 여권 출신들도 여교학을 제천 시골로 이런 학교가 됐고요. 여기는 이제 퇴임을 했고 원래 그 전에는 이제 조선일보 기자 뭐 한겨레 이렇게 이제 진보 보수를 오갔고요. 그다음에 뭐 신인 편집 이런 걸 주고 했고 KBS에도 많이 관여하고 연합뉴스 수용대법위원장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게 미디어가 잘못되고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영구주의 사회고 남이 쓴소리 하는 걸 그냥 보지고 들어 못 듣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뭐 유명하고 이쪽 분야에서는 많이 알려지고 있으니까 각 언론사에서 자기들 그 언론사를 좀 빛내기 위해서 나를 데려가서 나중에 몇 년 있다 보면 불편하거든요. 자꾸 순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이게 해고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겨레 신문에 있다가도 해고돼가지고 결국 영국 유학을 하게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부산에서 아주 그런 역할을 좀 했고요. 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하고는 다른 이거는 어제 대구 한국일보 시민기자대회에서 강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을 위한 스피커강에서 여기 보면 지금 현재는 MBC에서 전액 돈을 내 가지고 기자를 무료로 키우는 학교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원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주 격주로 이제 한 4월 정도는 서울 MBC에 가 있고 MBC 소속이 이렇게 돼 있고 MBC 내부의 기자 피들도 제가 강연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요거는 지금 그 제가 제주도에서 설립한 스쿨입니다. 한국 미디어 리서치 스쿨이라고. 이게 요번에 그 제가 이제 뭐 우리 애들을 다 공부시켰기 때문에 돈 쓸 일이 많지 않고 해서 제가 큰 돈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 해 2천만 원 정도씩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그 기자 PD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 10여 명을 뽑아가지고 무료로 한 달간 숙식 무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처가 아주 고생을 지난 한 달 됐는데요.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저는 이제 뭐 하루에 6시간, 뭐 12시간 정도 애들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하고 나가면 이제 벌써 한 명이 언론사에 합격이 됐어요. 그만큼 굉장히 좋은 스쿨이었는데 제가 거기는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한국 미디어 리터러시 스쿨이라고 해서 줄여서 이제 한미리 스쿨입니다. 우리 그 겨울아 리조트라고 제가 숙박 여관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뒷모습이 뒤에 일반집도 아주 예쁩니다. 그 성산 그 일출봉 근처에 거기 있는 우리 집이고요. 여기 일출봉 보이죠, 그죠? 여기 이제 저희가 여기 2층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수국이 이제 한 200m 수국하고 동백이 한 200m 사이가 있습니다. 여기 귤밭도 있고요. 여기 이제 밤에 찍은 건데요. 너무 별이 예쁩니다. 이거 이제 안에 내부고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 와서 뭐 강의 듣고 이제 제가 파티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쭉 혹시나 뭐 궁금하시면 한미리 스쿨에서 치고 들어가시면 뭐 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른 거는 뭐 크게 관심이 없으실 것 같고 인문 교양 강좌라 해서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을 위한 강좌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은 뭐 일반인들은 단체든 많이 오십니다. 뭐 방송 콘텐츠 진흥재단, 뭐 뉴스파파 전윤스쿨 해서 이런 기관들 또 대산농촌재단 외국인들까지 와요. 와서 이제 강연하고 무료 강연 다 무료로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연하고 싶어서 이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장소가 생겼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강의를 하나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 이제 음식의 문화학 인류학과 글쓰기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정말 먹고 싶은 음식처럼 맛있는 거를 어떻게 쓸까? 요즘은 일반인들 다 어디 여행 갔다 와서 뭐 페이스북 같은 데나 또는 뭐 이런데 그 카톡 같은데 단톡 같은데 글도 올리시고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강의 듣고도 또 강의 올리시고 이렇게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정말 이제 글쓰기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제 모든 능력의 여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쓰기야말로 저는 그 제천에 세계전 스쿨을 설립하면서도 거기 이제 관계되는 사람들 교육부하고 다 처음으로 이제 저희 스쿨 기자 만드는 학교가 정규 대학원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교육부 같은 데서도 아니 우리나라에 언론학과 많은데 100여 개나 있는데 우리나라가 언론학과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그런데도 언론은 신뢰도가 꼴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도 그걸 모를 거예요, 교육부에서. 아니 언론학과 110개가 있는데 왜 또 만들려고 그러냐? 그거하고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 언론학과가 110개가 있지만 기자 PD 출신들이 하지 않고 전부 무슨 엉뚱한 전공을 한 사람들이 와서 뭐 문화연구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결국 제대로 기자 PD를 옳은 기자들을 못 길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설득하는데도 모든 게 다 그린 거예요. 다 글로 메일을 보내고 계속해서 설득해서 이제 설립 허가를 받고 제천에 시골 학교에 생겼지만 서울대 연고대 애들이 역교학으로 오고 외국에서도 한 20명이 역교학으로 이런 학교가 됐습니다. 그게 다 그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아까 제가 설립했던 그 한미숙구 제주도 설립한 학교도 아예 그 공지를 할 때 지방대학 출신들한테는 가점을 줍니다. 경쟁력이 엄청 셌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 또 저소득층 출신 또 장애인 이런 학생들한테는 이제 가점을 줘서 들어오기 쉽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언론계가 스카이대학 이런 거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이 너무 많이 또 강남 출신들 부자애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제가 뭐 부자에 대해서 저도 뭐 살만한데 부자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부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기자 PD라고요. 자기가 서민들이나 지방민들의 어떤 애환 또는 지방의 이런 뭐 시장 같은 게 또는 이 상공 중소상공 같은 것들이 업자들이 전부 이제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서 명문대학 나오고 자기 집이 부자하는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니 저는 뭐 제가 제 돈 들여 하는 거니까 1년에 한 2천만 원 들여서 하는데 그걸 뭐 저 가만 놔둬도 기자 PD 될 수 있는 애들한테 제가 돈 대고 이렇게 가르쳐 줄 필요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뉴스도 많이 나고 지금 우리 아까 홈피 들어가는 뉴스가 어디 났는지 거기에 보도도 막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심지어 이제 그 지역 농업 기자를 좀 농업이 이제 완전히 우리 언론들은 뭐 밑빠진 독이 물 붓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유럽의 공업 선진국들 뭐 프랑스, 영국, 독일, 또 미국은 농업 선진국입니다. 농업 국가이면서 농업을 기반으로 공업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농업을 완전히 그냥 공업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이런 산업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주로 지방이 희생이 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수도권만 점점 비대해지고 하다못해 수도권에서 공장 규제나 무슨 이런 규제를 완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구미 같은 데 들어와 있던 공장까지도 서울로 수도권에서 국하게 된다고 해서 지방이 점점 못 살게 되고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스쿨을 만들었고 글쓰기도 수단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산농촌재단에다가 제가 편지를 썼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 농촌 지역 전문 기자를 길러내야 되는데 대산 여러분 아시죠? 대산 신종훈 선생님이 교보생명 만점분이에요. 그분이 해마다 3천만 원을 저한테 보내가지고 지금도 이제 15년째 제가 나오고도 계속해서 3천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 전문 기자를 쓰는 그 학생들이 지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글쓰기의 가장 이제 기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교육, 자녀교육을 제일 잘하는 방법은 뭔가? 집에서 부모님이 책을 열심히 보고 또 글을 쓰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애들한테 보여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뭐 책을 좋아했지만 삼촌 책도 제가 물려받고 상당히 우리 집에 책 읽는 전통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했는데 저희 애들은 어떻게 했냐면 저희 아파트 거실에는 텔레비가 없습니다. 텔레비를 구석방에다 처박아 놓고 꼭 볼 거 있으면 텔레비 보고 프로그램 보고
들어가서 봐라. 금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거실 전체가 도서관이에요. 그리고 도서관이 어떤 책을 놔두는가? 애들이 봐서는 이른바 안 되는 책들, 예를 들면 뭐 객주다 10권짜리 김정식 소설을 만화로 그려놨잖아요. 또 장길산이다, 황승영 씨의 장길산이다. 그 만화 10권으로 나와 있고 소설도 10권이에요. 근데 그 만화에 보면 뭐 음탕한 장면도 나오고 이렇지만 우리가 그거 금지해도 애들이 동영상 같은 거 어차피 다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면역국사 놓을 겸 그리고 그런 만화들이 보면 그 소설에서도 제일 재밌는 문장 그런 문장들을 다 그 만화의 지문으로 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 애들이 처음에 이제 그걸 만화를 보기 시작하더니 한 초등학교, 중학교 될 때부터는 이제 소설을 만화 보니까 조금 감질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10권짜리 다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문장 교육을 받고 저하고 같이 이제 애들이 영국에 갔더니 영국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교육이 뭐냐면 옥스퍼드 리딩 트리라고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이 만든 건데 예를 들면 3살 때 읽어야 되는 책이 나무가 그래서 그 나무에 주렁주렁 책이 달려있는 거예요. 4살 나무, 5살 나무 쭉 있는데 그 옥스퍼드 리딩 트리를 거기는 한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영국의 대학 진학률은 우리는 한 대학 진학률 70% 되죠. 영국의 대학 진학률은 3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영국이 민주주의의 선진국, 우리보다 더 선진국 취급을 받는 이유가 뭔가? 바로 그 독서와 또 끊임없이 애들도 글쓰기를 시킵니다. 계속해서 에세이를 시키고 이제 글쓰기를 시키고 하니까 독서와 말하자면 글쓰기의 영국 교육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세명대가 사실 저렇게 많은 기자들이 길러내는가? 바로 잘못된 글쓰기 교육의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글쓰기 교육할 때 보면 우리는 여러분도 아마 글 쓰려고 그러면 머리가 띵할 거예요. 왜 그런가? 초등학교 때는 다 시인이고 소설가예요. 너무 잘 씁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계속 올라가면서 그런 말하고 다른 거라는 것을 은연중에 자꾸 주입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아마 국어 스님 수준도 계실 텐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글 쓰려고 그러면 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걸 그대로 옮기면 돼요. 초등학생들 그걸 잘합니다. 저학년 때. 근데 올라갈수록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제일 지도하기 힘든 학생이 서울대 연고대 출신이에요. 걔들은 글을 어떤 형식에 의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수능 교육 같은 거 뭡니까? 논술 교육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서론에서 어떻게 하고 본론에서 뭐 증명을 하고 증거를 대고 무슨 반론을 제기하고 이러니까 애들이 자기 스스로 무슨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감동하고 연민을 가지고 분노하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 형식에 맞췄으니까 내가 그런 거예요. 야, 니도 감동 못하는 거로, 니도 분노하지 않는 거로 그 글을 읽는 사람은 얼마나 지겹겠냐. 그거를 해제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글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하는 대로 지 생각하는 대로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애들이 머리 좋으니까 금방 이제 배우고 쑥쑥 이제 뭐 언론사 시험은 몇백 대일 됩니다. 그거를 통과한 애들이 250명 정도 제일 유명한 학교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글쓰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하는 일이 기회가 됐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문화를 여러분들 음식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먹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럴 텐데 그걸 글쓰기하고 어떻게 연결하는가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그 애들하고 같이 여행 가잖아요. 여행 가시면 어른이 글을 올리는 거예요. 물론 애들도 올리고 들어오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종의 집안 문집, 옛날에는 집안 신문이나 집안 문집 만들듯이 요즘 뭐 SNS 같은 거 애들하고 같이 하니까 거기다가 하다못해 댓글도 달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국 살 때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영국 살 때 뭐 친지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뭐 청와대 정책실장 연속했던 두 사람하고 뭐 또 유명한 학자들 이문열 씨 고수 소설가죠. 그다음에 강수경 씨 이런 사람들이 전부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가고 이렇게 원래부터 이제 알던 사람들이니까 이런 거 와서 저희 집에 이러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그렇고 항상 우리 친척들이 와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표현력이 뭔가 그냥 대박. 아무리 좋은 데 데려가도 무슨 뭐 융프라를 데려가고 노르웨이를 모셔가고 이렇게 해도 그냥 대박이라는 게 그림 같다. 대박보다 조금 더 감동하면 대박. 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제 강의 듣고 나면은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은가 이런 걸 이제 오늘 배우실. 글쓰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본격적인 글쓰기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음식 문화에 대해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순서로 강의를 할 거고요. 저 옆에 있는 그림이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
저녁 식사는 맞는데 최후의 만찬은 아니고요. 왜 저 그림이 누구 그림인지 모르냐 하면 아주 유명한 화가의 그림인데도 그거 왜 모르냐. 저게 고흐의 초기 작품이에요. 고흐가 처음에는 저렇게 어두운, 말하자면 고흐가 너무 가난했거든요. 그 세상이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농부들의 저녁 식사인데 저기 보시면 농부들이 얼마나 그때 어려운 생활을 했던가. 먹는 것도 아주 간단하고 옷과 표정과 분위기와 조명과 모든 것이 정말 즐거운 저녁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힘든 고통스러운 하루의 일과를 마쳤지만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저기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고흐 같으면 뭐 심지어 그 밀밭 그림이라든가 까마귀가 나는 이런 그림도 심지어 까마귀가 나는 음산할 것 같은데 너무 밝고 명랑한 이런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정신병원에 있으면서도 우울증이 있으면서도 아주 밝은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 바로 이 고흐의 동생이 표라고 있었어요. 이 표가 화상이었습니다. 그림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림 파는 사람인데 저런 그림을 형이 맨날 그리니까 그림이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렇잖아. 저거 그림을 사서 벽에 걸어놓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형 검은색 좀 덜 써.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편지를 바꿔서 충격을 바꿔서 고흐가 이제 그림을 밝게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안 팔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정물이라든가 성모상이라든가 이런 그림들을 원했기 때문에 그림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에 가서 고흐 박물관에 가면 그림이 거의 다 모여 있습니다. 물론 뭐 전 세계에 몇 점씩 가 있지만 거의 다 그림이 그렇게 고흐만큼 고흐 박물관에 가면 그림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작가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런가? 그림이 안 팔리니까 다 집에 쌓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가지고 있다가 결국 이제 박물관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의 말하자면 살아온 이력 같은 걸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손입니다. 손이 이제 여러분들 왜 손금 보고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아는가? 대충 보면은 이렇게 손금을 보는 것 같지만 이렇게 손에 뭐 이게 손톱에 뭐 기름때가 끼어 있다거나 또 떡떡 갈라져 있다거나 굳은 살이 끼어 있다거나 이러면 이 사람 정신노동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그 육체노동하는 그런 걸 가지고 알아보는 거예요. 손이 말하자면 살아온 인생의 이력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제가 글을 쓴 게 하나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군데 실렸던 글인데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손은 삶의 궤적과 현재의 성취 여부를 여지없이 드러낸다. 손은 사람의 직업이 명기된 신분증이다. 거의 모든 일이 손을 통해 이루어지니 손에 직업의 흔적이 남는다. 발은 신발 속에 감출 수 있고 얼굴은 화장이라도 할 수 있지만 손은 감출 수 없다. 상대방이 전화 받을 좀 밖에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중을 못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악수를 청할 때 마주 내밀지 않으면 원수가 되는 게 손이다. 저희 집에 이제 사상계하고 뭐 잡지 7종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스쿨을 짓고 있는데 거기다가 북카페로 2층은 아예 그냥 이렇게 지을 잡게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잡지가 사상계도 그렇고 뒤에 선생님들 좀 조용히 해달라는 좀 제가 강의 집중을 못하겠어요. 회장님하고 이론하는 말씀. 마이크 소리 좀 더 높여주세요. 마이크 소리는 최대한 올린 것 같은데요. 제가 좀 크게 말하겠습니다. 그럼 됐어.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이 뿌리 깊은 나무 이게 창간호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 창간호로 보시면 뿌리 깊은 나무가 어떤 독자를 위해서 잡지를 창간한다는 게 손이 말해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설명이 이렇게 나왔어요. 65살의 농부가 일과 햇볕과 추위로 거칠어진 두 손으로 쌀을 밭으로 올리면서 지난해 농사가 잘 되기는 되었는데 하고 말문을 열었으나 뒷말을 잊지 못했다. 이때가 바로 이제 농산물이 개방되고 이렇게 되면서 쌀값이 떨어지고 농촌이 못 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의 손을 통해서 이 창간호의 손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해주는가를 딱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요 옆에 있는 것은 마당의 창간호예요. 마당이라는 잡지가 나왔었죠.
이 마당의 창간을 보시면 저기 약간 이 기부인 스타일로 옷가락지도 끼고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말하자면 좀 지식인층, 중산층 이런 그 타켓을 가지고 저 잡지는 뭐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손이 이제 그렇게 많은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두 개의 잡지에 창간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뭐 써놨는데 동양 사회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제대로 대접받은 적이 없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도 이게 흔히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저게 농자가 농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뭐 농민대회나 이런 데 가보면 농자 천하지 대본 이렇게 이제 들고 나오면 그게 농민이 천하의 근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농이란 것은 데서 농자자가 대명사입니다. 저때는. 그래서 농이란 것은 농사란 것은 천하의 대본이다. 농업이 소중하다는 말이지 농부가 소중하다는 뜻이 아니다. 소중한 사람은 농업 생산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잉여 가치를 가져가는 됩니다. 청나라 서태후가 10cm도 넘게 손톱을 기른 것은 평생 한 번도 일을 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자기 과시였다. 부패하고 무능한 청나라는 결국 망했지만 자본의 위세는 날로 커지고 있다. 노동자가 대접받는 자본주의를 통해 마르크스의 저주를 보기 좋게 뒤집는 건 불가능하다. 마르크스가 저주를 했으면 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손에 남은 상처와 굳은 살, 닳고 갈라진 손톱이 흉측한 낙인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문신이 되고 일하는 손이 명예를 회복하는 날은 언제쯤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손 하나 들어가면서 저 글을 다 쓰는 거 지금 굉장히 긴 글이에요. 이렇게 이제 충분히 손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이 그림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 이 그림을 이제 한번 제가 열심히 들어가는 사이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흐가 파리에서 프랑스 남부의 한적한 시골 마을 아를로 이사 왔을 때 그는 권총 자살하기 전까지 2년여간 약 200여 점의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고흐만의 화풍이 정착되는 시기였고 고흐하면 생각나는 수많은 명화들이 탄생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밤의 카페테라스도 그런 작품들 중 하나입니다. 고흐가 배경으로 선택한 곳은 아르레 포rum 광장에 있는 밤의 카페입니다. 지금까지도 고흐의 유명세만큼이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반 고흐 카페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고흐는 이 카페를 배경으로 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점점 더 많은 밤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흐에게 밤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돌아보는 소재였고 가장 애착을 느끼는 주제였습니다. 고흐는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이동하지 않고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그곳에 앉아 그렸습니다. 그래서 물감을 두껍게 묻혀 빠르게 붓을 돌렸고 작품 속에 선명하게 붓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흐는 이 작품을 그린 후 여동생에게 쓴 편지에 밤을 표현하면서 검은색은 전혀 쓰지 않고 파란색과 보라색, 초록색만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촘촘하게 붙어있는 건물의 옥상 사이로 보이는 천색의 밤하늘은 어둡고 무섭다기보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하늘에는 흰 별들이 촘촘하게 떠 있습니다. 이 별은 명소자리의 일부라는 설도 있고 물병자리라는 설도 있습니다. 카페의 야외 테라스에는 한 종업원이 주문을 받기 위해 분주하게 테이블 사이를 지나고 있고 테이블에는 많은 손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테라스 위에는 햇빛을 가리기 위한 차양이 있습니다. 카페 벽에 붙은 가스등 하나가 환하게 불을 밝히며 라임색이 도는 카페 벽과 테이블, 차양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 카페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게에서 쏟아져 나오는 빛들이 어둠이 내려앉은 밤거리를 노랗게 밝힙니다. 어두운 청색의 밤하늘과 진한 노란색 불빛으로 밝혀진 거리는 밤의 전경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차가운 느낌의 밤하늘과 따뜻한 노란색으로 덧입혀진 거리가 강렬한 대비를 일으켜 고흐가 사랑했던 밤의 풍경, 고흐가 밤을 보고 느꼈던 주관적 감정 등이 이런 색채의 대비를 통해 잘 느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흐가 왜 저렇게 밤하늘까지도 검은색을 하시고 푸른색을 썼는가, 바로 이제 동생의 코치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또 화상이 고우 같은 대가의 그림 화풍까지 갖고 이런 것을 자, 이제 음식 문화의 수수께끼에 대해서 좀 공부하겠는데요. 마비 데이스라고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화의 수수께끼 또는 음식 문화의 수수께끼에서 우리나라에 6권 정도인가요? 책이 번역되어 있는 그 책을 제가 다 읽었어요.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저서들을 관통하는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이상해 보이는 식습관도 문화적 이데올로기를 파고 들어가면은 물질적, 생물학적 한성이 발견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하게 무슨 뭐 어떻게 저런 군뱅이 같은 걸 왜 먹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론 이제 음식 문화뿐 아니라 뭐 종교나 이데올로기 또 이런 가족제도 정치 체계 같은 것도 다 이제 물질에 좌우된다. 이건 유물론적 해석이에요. 이 사람도 이제 유물론적 해석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뭐 개고기 먹기 말해 자기 애견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릴 때 먹다가 지금은 안 먹습니다만 뭐 그런 말을 할 수는 있겠죠. 애견단이니까. 그러나 개는 가장 오래된 가축이고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용개는 애완견이 아니죠, 그죠? 애완견이 아니고 따로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떤 BBC에서 한번 제작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개고기 문화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 워낙 그 개고기 우리가 중국이 더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대표적인 국가로 유럽에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BBC가 그걸 특집을 취재를 하면서 그 음식 문화의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 오히려 이해를 하고 이렇게 그 다큐를 30분짜리 다큐를 만들어서 BBC에서 전 세계에 방영된 거예요. 그걸 보면 흔히 이제 우리가 그 심지어 뭐 박지성의 그 응원가도 보면 뭐 개고기송이라고 그러고 박지성은 지네들은 개고기를 먹어 그래서 이익이 나지 뭐죠 그렇게 응원가가 있을 정도로 한국인들은 개고기를 먹는 거로 중국인들은 훨씬 많이 먹는 거 우리가 운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BBC에서 촬영한 거 보면은 우리는 이제 불교 믿는 사람들은 우선 고기를 안 먹고 개고기 같은 거 안 먹고 또 애견 사람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애견가도 그렇게 많다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용견은 원래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견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브리지트 바르도라고.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국인은 야만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비하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는 게 여러분들 유럽을 여행하면은 지금 이 무렵 되면은 정말 그 양 새끼들 목장이 뭐 전부 대도시 주변이 런던 주변도 다 목장이잖아요, 그죠? 정말 양 새끼들이 노들고 있는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양 새끼들이 정말 목가적인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행을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양을 다 10분의 9, 19마리를 다 도살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램이에요, 램. 램이 어린 양을 죽여서 말하자면 갓난쟁이 양을 죽여가지고 태어난 지 한 두세 달밖에 안 된 양을 죽여서 요리를 개발한 게 프랑스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바로 램 요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개는 사실은 우리가 가축화 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고 지금도 개가 사람들을 죽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늑대하고 싸우면서 그걸 가축화했던 거예요. 늑대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고 늑대를 퇴치해야 되면 자기들이 죽어야 되니까 이런 맹수였고 그거를 지금 좀 먹기로서니 아니 늑대 후손이잖아요. 자기들은 양의 그 착한 양의 새끼를 갓난쟁이를 잡아먹으면서 우리 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문화의 다양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BBC 그 다큐멘터리에서 아주 잘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보여드릴 시간은 없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선 인간하고 원숭이를 보면은 인간하고 원숭이가 어떻게 살아남는가? 첫 번째는 잡식성이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뭐 무슨 고기가 없으면 뭐 죽는 이런 사자나 이런 것과 다른 거예요, 그죠? 또 무슨 뭐 채식만 한다면 또 뭐 그 나무가 없어지면 유칼립투스가 없어지면 코알라 같은 게 살 수 없듯이 뭐 이런 식 상황이 처하는데 인간과 원숭이가 살아남고 만물의 영장이 된 것도 바로 잡식성이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살아남은 비결은 다 모든 동물은 네 발로 걷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일어서면서 손으로 이제 나무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길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인간이
다른 맹수에 비하면 모든 게 약하잖아요. 약한데도 불구하고 나무에 기어올라서 대피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제 저 원숭이들이 이제 뭐 원숭이 연구가들이 관찰한 거에 따르면 과일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올라가서 막 과일을 씹어가지고 막 갖다 버리는 거예요. 비 오듯이 과일 부스러기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조금만 버리고 대부분 버릴까? 조금만 먹고 왜 대부분 버릴까? 그 이제 원숭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바로 실은 벌레 든 과일을 골라 먹기 위해서 씹어보고 벌레가 안 들었으면 버리는 거예요. 자, 왜 벌레 같은 과일을 먹는 게 원숭이가 살아남는 데 유리하죠? 그렇죠. 단백질을 같이 섭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 먹을 때 쌈 싸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그 원숭이하고 인간은 비슷한 게 고기 먹을 때는 법석 떠는 거 시끄러운 거. 여러분 고깃집에 가면 제일 시끄럽잖아요. 그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왜? 그 오랜만에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또는 온 부족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기쁠 수밖에 없죠. 그죠? 가끔 잡는 단백질 섭취가 어려웠는데 가끔 잡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보면 왜 벌레 먹은 복숭아를 먹으면 미녀가 된다 뭐 이런 속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복숭아 먹는 것보다 그 탄수화물만 섭취하는 것보다가 그 안에 벌레가 있으면 단백질을 같이 섭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뭐 굴도 얻었는데 대충 먹고 이렇게 되면 미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도학기가 있다 그러면 좀 바람기가 있는 요염한 여자 이런 여자들을 이제 도학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 그 근거가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는 이웃과 친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고기를 잡으면 왜 그렇게 이 야노마모족이라고 이제 아마존 오지에 지금도 살고 있는 원시 부족인데 잡은 것을 나눠 먹지 않으면 사냥 기술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잡으면 반드시 온 부족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때 물론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초등학교 때 안동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요. 겨울에 이제 전교생이 동원돼가지고 뒷산을 포위해가지고 산토끼 한 마리 잡아요. 그 산토끼 한 마리를 잡으면 그걸 큰 가마솥에 그때 당시에 무슨 옥수수 같은 거, 류 같은 거는 미국에서 먼저 들어온 거 그거 끓이는 큰 솥에다가 그 토끼 한 마리 집어넣고 끓여가지고 전교생이 같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한 점 안 들어주면 그래도 국물을 그래도 한 숟가락씩 이렇게 한 국자씩 다 얻어먹는 게 전교생 우리가 뭐 몇백 명 안 됐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음식을 나눠 먹는 풍토가 모든 민족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뭐 철력을 해서 이렇게 물고기 잡아서 같이 먹고 또 주렵해서 같이 먹고 이런 풍습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문화를 특히 이제 탕을 끓여서 먹는 거를 탕반 문화라고 그래요. 그 이제 또는 뭐 비빔밥 문화에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음식 문화가 있는데 말하자면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은 뭐 반찬도 없고 뭐 밥도 없고 이런 시금밥 그냥 각 집에서 아주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나물 같은 거 가져와서 다 함께 섞어가지고 모든 비빔밥을 해먹는단 말이죠. 또는 탕을 끓여가지고 요즘처럼 고기 구워 먹기에는 고기가 도저히 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탕을 끓여가지고 국물이라도 같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국물도 없다는 말이 굉장히 그 전체 그 공동체에서 파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는 국물도 없어. 그 말은 굉장히 심한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같이 국물을 나눠 먹는 관계에서 니는 뺀다. 니는 이제 식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당반 문화라든가 같이 음식을 즐기는 이런 문화가 왜 없어졌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바로 냉장고의 발명입니다. 예전에 사실 그런 좋은 풍습이 왜 생겼겠어요? 자, 큰 고기를 사냥을 한 마리 했어. 근데 그거를 나눠 먹지 않으면 며칠 있으면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물학적, 물질적 생물학적 이유가 다 합리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눠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차피 썩을 거예요. 근데 냉장고가 발명된 뒤부터 음식 문화에서부터 개인주의가 발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냉장고에 숨겨놨다가 나중에 자기들만 먹으면 되니까 나눠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즘 뭐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다 인사도 안 하고 되니까 냉장고 다 숨겨놓을 장소가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가 흔히 무슨 채식을 많이 하는 게 몸에 좋다 이렇게 채식 전문 업체들 이런 데서 선전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항상 우리가 진화해온 수백만 년 동안 사실은 육식이 대부분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곡물이 주요 식량이 된 것은 불과 만 년밖에 안 됐어요. 그 몇백만 년 동안
농경 이전 사람들은 고기 섭취량이 이상 35%예요. 미국 사람들이 고기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인데 미국 사람들의 4배를 무려 원시인들은 고기를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사람들이 뭐 흔히 말해서 육식보다는 채식이 좋다. 이거는 오래된 우리 식습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기를 좋아하는가? 고기가 어떤 시절에 단백질이 모자라가지고 굶어 죽고 했던 시절에 우리 유전인자의 각인데 우리 유전인자가 고기를 먹도록 자꾸 명령을 하는 거예요. 고기가 맛있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탄수화물이 부족하니까 단 게 맛있다는 명령을 자꾸 내리는 거죠. 그래서 뇌에 의해서 자꾸 단 거를 먹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게 되고 고기를 많이 먹게 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백만 년 동안 사실은 그 유전인자로 나와서 진화해 온 거예요. 지금 사실 지금 과식이 문제거든요. 동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당뇨병이 걸리고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온갖 뭐 혈관계통에 병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혐오식품이 있죠. 그래서 인도 같은 데서는 이제 소를 안 먹습니다. 그죠?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를 안 먹고 이런데 그게 왜 생겼는가? 이제 마빈 헬스 같은 사람은 저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옛날에 소를 잡아먹는 것보다가 소를 부려서 곡물 생산을 늘려서 곡물을 먹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이제 종교가 힌두교 종교가 들어오면서 그 교조화되는 거예요. 좀 먹어도 괜찮은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말하자면 합리적으로 소를 키워가지고 그 소의 힘을 이용해서 곡물 생산을 늘리는 게 좋은 건데 그 정도였는데 이게 종교에 들어오면서 종교에서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되니까 이제 힌두교에서는 소를 못 잡아먹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저 소가 막 돌아다니는데 뭐 교통사고도 나고 골칫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를 좀 작게 하려고 인도 사람들 영양도 좀 보완할 겸해서 그 소를 쇠고기 소비 운동을 벌였어요. 식민지에서. 그랬더니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뭡니까 일제 그 단발령 그 전에 무슨 뭐 국권이 침탈되고 뭐 외세가 막 쳐들어올 때 별로 민중들이 각성을 못 하고 있었는데 단발령을 내려가지고 머리카락 자르라 그러니까 머리카락 자르는 거 아무 문제도 지금 다 자르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막 전국적인 의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식습관이나 의식주의 습관은 정말 바꾸기 힘들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인도에서 소고기 소비 촉진 운동을 벌였다가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국에서는 소가 욕이에요. 어세드 실리카우 가련하고 어리석은 소. 카우 자체가 욕입니다. 왜냐? 영국에서는 말이 일을 담아요. 말이 정의를 끌고 짐을 실어 나르고 소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소라 그러면 욕이 우리는 이광수가 쓴 우독송이라는 소의 덕을 칭송한 노래도 그 에세이 수필도 있고 말이죠. 우리는 소를 굉장히 칭송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식습관과 뭐 문화가 다 다르다는 거죠. 자, 이슬람권에서는 왜 돼지고기를 혐오하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실은 이슬람권이 처음에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도 뭐 퍼졌지만은 원래는 다 건조 지역에 사막 중동의 거기 사막지대에 이 이슬람교가 퍼진 거예요. 돼지는 습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조지대에서는 돼지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민족이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단시하면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로 이렇게 종교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강령을 내려가지고 안 먹게 된 거죠. 실은 이제 돼지를 키울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을 그 심리학에서는 심포도 이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우가 그 육섭 동화에 나오죠. 여우가 이제 포도를 따먹으려고 하니까 키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념을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 저 포도는 쉴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자기 마음을 실은 지금 키가 작아서 못 따르면서 마음을 그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포도 사우어 그레이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심리학 용어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반대되는 이론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심포도 이론은 뭐 많이 아실 거고 반대되는 이론이 스위트 레몬 메커니즘이에요. 달콤한 레몬 이론. 이거는 뭐냐면 반대예요. 자, 내가 이제 세일하는데 걸려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옷을 샀어. 샀는데 이제 좀 두꺼운 옷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여름인데 이 두꺼운 옷을 못 입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못 산 거지만 싸게 샀기 때문에 어떻게 합리화하냐면은 아 지금 뭐 여름만 입는 게 아니고 곧 가을이 오니까 가을에 입으면 좋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계속 반성하면 정신병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화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소비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달콤한 레몬 이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건 그 다음에 이제 벌레 같은 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존경받는 철학자지만 저 사람이 매미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책에 보면은 매미는 마지막 허물벗기 전이 제일 맛있다. 그때 한참 제일 살이 쪘다는 거예요. 또 짝짓기 후에는 알이 가득한 암컷이 맛있다. 아주 반생태적이고 이런 인물이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그 다음에 우유가 돼지고기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왜 돼지를 여러분들 중국 음식 같은 거 거의 다 돼지고기죠. 소고기만 들어가잖아요. 왜 그런가? 돼지는 대단히 효율적인 식품 공장이에요. 그 먹이 속에 있는 에너지의 35%를 고기로 전환하는 게 돼지예요. 35%를 뭐 온갖 거 다 먹잖아요. 그거 먹고서 그 에너지를 35%를 고기로 전환할 수 있어요. 양은 13%예요. 소는 6.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소는 아주 비효율적인 식품 공장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곡물을 먹어야 되는데 생산하는 것은 6.5%밖에 곡물을 전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인들이 만약에 돼지고기를 안 먹고 소고기를 먹었더라면 도저히 그 중국 그 많은 인구가 먹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유가 완전 식품이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 AID 미국에서 원조 식품으로 우유가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걸 뭐 쪄먹고 뭐 가루를 이렇게 먹고 이렇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식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AID라고 그 국제개발 원조처에서 반성을 했어요. 그 보고서에 보면은 우유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전혀 맞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농경민족이 된 지 오래돼가지고 락타제라는 우유를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아주 어릴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 젖 떨어지고 난 애들 초등학교 다니고 이런 애들 아무리 우유를 줘봤자 그게 소화할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목민족일 때는 당연히 어른이 돼서도 우유를 소화할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우유 드시면 설사하신 분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먹어봤자 영양 섭취가 안 되기 때문에 락타제가 안 나와서 우유 소화 효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먹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이해를 못하고 엄청나게 우유를 우리나라에 보급을 했지만 다 그게 헛짓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햄버거는 그 어떻게 생겼냐면은 저 햄이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쓰겠습니다. 여러분 햄이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햄릿 하면은 우리는 아무런 뜻이 없는데 요 릿은 작다는 뜻이죠. 작다는 의미예요. 부클릿 하면 소책자 이런 뜻이에요. 조그만 소책자 조르는 소책자를 부클릿 작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는 햄릿이니까 뭔 뜻이에요? 작은 마을, 은둔지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햄릿 아시죠, 여러분? 그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 햄릿 하면은 대부분 이 햄릿의 캐릭터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 친구는 은둔자적인 이런 성질이 있구나, 결정장애가 있구나, 아는 거예요. 캐릭터 햄릿이 그렇잖아요. 죽을 거냐 말 거냐 모든 걸 이렇게 회의하고 이렇게 결정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여러분들 햄릿이라는 이거 다 아는 책이지만 희곡이지만 이게 무슨 이 사람의 어떤 캐릭터, 이 햄릿 주인공의 성격이 어떻다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언어 장벽이라는 것은 이렇게 높은 거죠. 이런 하나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무슨 토트넘 버밍햄 하면서 뒤에 햄 붙는 동네들 많죠. 다 마을이라는, 원래 도시는 다 마을에서 출발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왕 나온 김에 전에 한번 말씀드릴 것 같기도 한데 이 강좌에서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을 이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햄은 마을이에요. 저기다가 이제 햄 브루그가 되어 있죠. 브루그는 부르주아 할 때 성하는 사람의 뜻이고 브루그는 성이죠. 뭐 하이델베르그 하면은 여러분 가보셨죠? 요거는 BRG는 산입니다. 산. 아이스버그 하면은 빙산이잖아요, 그죠? 하이델베르그 하면은
여러분 하이델베르 나오셨죠? 여기 보면 산 위에 있습니다. 가보나마나 이게 산이라는 뜻이고, 뭐 블룸버그 통신, 이것도 이건 꽃피다는 뜻이잖아요. 블룸 꽃동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이제 이렇게 이거는 산이라는 뜻이고, 블룸은 섬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터는 타운의 고어예요. 타운. 아이작 뉴턴 출신인데 실제 자기 동네가 뉴턴이에요. 고향이 새마을이에요. 우리나라도 있죠, 그죠? 신촌, 또 신설도 새로 설치한 거 다 새마을이에요, 그죠? 뉴턴입니다. 그래서 뭐 헌팅턴 하면은 이거 뭐겠습니까? 사냥터 마을, 그죠? 본 동네가 있는데 사냥을 하기 위해서 캠프 같은 거 차리다가 인구가 많아지면서 거기가 마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헌팅턴이 그런 뜻이고요. 포드는 여울이라는 뜻이에요. 여울 아시죠? 물이 이렇게 쏘아있고 물이 고여있다가 이렇게 교선들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거기 고기도 많다니까 학이나 황새들이 모입니다. 지하철 6호선 서울에 가면 학여울역이 있죠. 거기 여울에 학이 고기 잡은 게 있었던 거예요. 옥스퍼드, 황소의 여울. 황소가 건너기 좋은 게 이렇게 됩니다. 그 지명이 다 이제 이런 식으로 폭스톤. 이 톤이 마을이니까 폭스 여우잖아요. 여우고 경상도 사투리 야식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함부르크라는 도시가 마을과 성이 어우러져서 성이 있는 마을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아이 보면 사람이 되잖아요. 뉴요크 하면 뉴욕 시민이고, 런던 하면 런던 시민이고, 햄버거 하면 함부르크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미국으로 가라는 배의 중간 기착지였어요. 거기서 이제 배에서 간편식을 넣어야 되니까 간편식을 빵 사이에다가 고기를 넣어가지고 만들었던 게 함부르크에서 공급했던 빵이 바로 햄버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게 된 거죠. 사실은 함부르크 사람들이 이걸 발명한 게 아니라 원래 타타르족, 그 훈족의 훈내인 그 타타르족, 우리하고도 계통이 같죠. 그 타타르족이 그 마라탕에 이렇게 고기하고 이렇게 넣어 다니다가 그 고기를 이렇게 먹으면서 나중에 빵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햄버거의 기원이 되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그 여러분 혹시 헝가리 가본 분 계시나요? 헝가리 가면 헝가리가 이렇게 쓰죠. 이게 이건 땅이라는 뜻이고요. 훈족의 땅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헝가리까지 우리 계통에 우리가 이제 훈족하고 예를 들면 이제 몽골리아 스파 같은 게 몽골, 여진, 말갈, 만주족 우리가 다 같이 일본산까지 몽골리아 스파, 몽골 반점이 다 있죠. 이게 훈족의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헝가리 가보고 깜짝 놀랐는 게 이름이 서양 사람들 이름은 성이다 뒤에오잖아. 이름이 앞에 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성이 우리처럼 앞에 와요. 그러면 우리하고 같은 계통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성을 앞으로 보낼 수도 있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라는 것은 진짜 뿌리가 깊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헝가리 가보시면 부다페스트 같은 데 가보시면 우리 음식하고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명탕 비슷한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너무 많고 말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영어 우리 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어 영어에서는 이제 주어 뭐 동사 목적어 이런 순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때렸다 하면 이게 목적어, 동사, 우리가 동사가 뒤에 간단 말이에요. 헝가리 말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헝가리는 우리하고 계통이 같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마자르족, 헝가리 계통에 있는 그 마자르족도 말갈의 어원이 말갈이라 이런 소리가 상당히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민족이동에 해왔다 이런 것도 보이는 거죠. 자, 이 뷔페가 요즘 이제 호텔 음식처럼 됐는데 실은 뷔페는 바이킹 쪽의 그 음식 습관이었어요. 바이킹족들이 약탈해가지고 이 방패 위에 쭉 올려놓고 칼로 이렇게 썰어 먹는 거예요. 지금 뷔페가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인류 호텔에서 뷔페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뭐 교양이 있는 음식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뷔페의 의원은 바이킹족 음식이었다. 너무 빨리 시간 같은데 시간이 됐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약간 쉬겠습니다.
뭐 살을 베가지고 이렇게 뭐 부모님 살렸다 이런 얘기들은 좀 안 많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윤리 도덕이에요. 사실은 윤리 도덕은 인간의 본성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백만 년 진화해 오는 과정에서 이 윤리 도덕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본능만의 수첩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그 고려장의 그 풍속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존속 사례가 아니냐, 갖다 산에 갖다 버리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후손이 살아남기 위한, 그죠. 말하자면 계속해서 노인만 공양한 그런 유전자가 남아있었던 족속들은 멸종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족의 또는 그 가족의 미래는 애들한테 달려있잖아요. 부모를 고래장에 갖다 버리더라도 자식을 위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전자고 우리 말하자면 누구나 지금 계시는 분들도 그거 다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키모의 그 습관 중에는, 에스키모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에스키모가 원래는 서양 사람들이 붙이는데 날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야만인이다 이런 뜻의 비하하는 용어였죠. 근데 요즘 날고기가 훨씬 비싸잖아요, 그죠? 배나 뭐 육회 같은 거 비싸단 말이에요. 호텔 같은 데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알래스카란 말도 원래 그건 에스키모 말인데 위대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에스키모들한테는 그 인도편 벌판 같지만 거기서 의식주를 다 해결하잖아요. 그 물개나 뭐 이런 걸 사냥해가지고 먹고 그 가죽으로 또 텐트도 만들고 또 만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대한 땅이었는데 부패한 그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에서 돈이 왕실 재정이 거덜나니까 그걸 진짜 헐값을 받고 미국에 팔아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게 빼앗긴 거는 찾아올 수 있지만 팔아버린 것은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합법적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지금도 뭐 배가 하는 거고. 그 위대한 땅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 안에 지금 엄청난 지하자원에 연결 대장이 되어 있어서 미국에서는 뭐 알래스카 공부 같은 그런 주가 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이 에스키모들의 관습에 보면은 집단이 이동할 때는 이미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집단이 전부 굶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뭐 그 근처에 있는 물개 같은 거 다 잡아먹었으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은 뒤에 쳐서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식량기근에 짐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어떤 사회문화적 유산, 저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잔인한 거지만 남아있다. 그 다음에 호주에 이제 머진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노인이 병들면 죽은 사람 취급을 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노인을 위한 장례 절차에 들어갑니다. 노인이 다 아는 거예요.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노인은 이에 받아받을 병이 유중해서 사망을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입을 줄이는 거죠. 이게 참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처참한 일을 많이 겪었기에 저런 게 이제 풍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남하를 선호하고 이제 여하를 살해하는 거. 원래 남하하고 여하의 자연 성기는 105대 100이에요. 105대 100인데 요즘 뭐 워낙 재주를 부리게 가지고 남자 비율이 훨씬 높죠. 근데 원래는 이제 남자가 약한 거예요. 105대 100으로 태어나더라도 남자가 많이 죽기 때문에 여자들이 강하잖아요. 수명도 한 5년 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105대 100인데 그 많은 부족들이 그 당장 이제 부족의 전투력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가지고 에스키모들도 여아를 살해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줄이기 위해서 여자를 살해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식량이 부족하니까 저런 관습이 풍습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양이 요즘은 굉장히 말하자면 좋아졌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수렵 채취 시대, 그러니까 산에서 짐승 사냥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열매 같은 거 따서 먹고 농경 시대 이전에는 평균 터울이 4년 정도로 나옵니다. 4년 정도인데 농경 시대가 시작되면서 터울이 2년으로 바뀝니다. 또 오랫동안 2년으로 이렇게 찍혀져 오다가 여러분 아마 여기 대체로 저희 형제도 다 2년 터울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통 이제 애를 낳다가 요즘은 연년생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양이 좋아지고 또 빨리 젖을 때이기 때문에. 사자가 왜 이 수사자끼리 결투를 해가지고 원래 그 부족의 무리의 그 우두머리를 쫓아내고 자기가 이제 우두머리가 되면은 미리 그 수사자가 그 수사자의 새끼 사자들을 다 물어 죽이잖아요. 물어 죽여야 젖을 안 먹여야 암사자들이 발전기가 오고 자기의 유전자를 퍼뜨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새끼를 물어주느냐 같은 종족끼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연의 그 법칙이라는 것은 냉혹한 거거든요. 자기 유전자를 어떻게 게 중요하지 남의 유전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야노마모족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야노마모족은 계속 원칙이 있는데요. 심지어 사냥 실력이 변변치 않은 남편을 놀려요. 놀리고 또 사냥 실력 있는 젊은 사냥꾼과 간통하는 것이 인정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의 윤리 도덕으로 보면 좀 말이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 사냥 실력 변변치 않은 남편이 계속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애를 못 키운단 말이죠. 그저 멸종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걸 인정하는 그런 풍습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페루의 사라나우아족 저기는 고기가 계속 없으면 고기를 계속 못 잡아오면 동침을 거부합니다. 사냥을 못하면 동침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없는 날이 한 4월쯤 계속되면은 집단으로 여자들이 화장을 하고 남자들을 불러내고 그때는 사냥을 다 집단으로 했습니다.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집회를 해가지고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요. 노래 가사가 우리는 숲속으로 너를 보낸다. 우리한테 고기를 줬다고. 뭐 이런 스타일의 가사가 있는 노래를 부르면서 남자들을 숲으로 쫓아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사냥을 못 해온다는 거죠. 그러면 동침을 거부합니다. 집단으로 그 구조 여자들이 전부 다. 왜? 그때 만약에 음시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부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침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자연스럽게 인구 조절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디언들도 보면 그런 풍속이 있어요. 영혼의 권리가 여자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인디언들이 이렇게 인디언 태평을 이렇게 치고 살다가 이혼하는 건 간단해요. 남자의 소지품, 그 인디언들이 소지품 별거 없잖아요. 그걸 텐트 밖에 꺼내놓으면 그게 이혼이에요. 여자들이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윤리 도덕에서 남자들이 나중에 이제 모계사에서 부계사로 넘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남자들이 많은 권한을 가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아마 강의 때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마누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는 얘기 제가 한번 기억이 나서요. 뭐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할 거니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누라가 굉장히 높은 말입니다. 마누라라는 말. 이게 원래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플러스 오라. 이 오라는 집안 가문 이런 뜻이에요. 집안 가문. 이거는 만은 맨 꼭대기 맏아들 맏며느리 맏아버지가 이게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만오라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노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마누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 그 전문 출입할 때 이제 장관하고 식사를 하는데 내가 우리 마누라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니까 그 장관이 나보고 아니 그 이 기자님 어떻게 점잖은 사람이 그 자기 부인을 어떻게 마누라라고 부르냐? 마누라가 비하하는 소리를 잘못 알아채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모계사일 때는 아빠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머니 주도로 어머니가 그 집안에 제일 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풍속들이 여기다 남아있는 거예요. 사냥 못하고 쫓아내고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 거죠. 연할 권리도 남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 여자한테 있는 거예요. 사냥 못하면 쫓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에도 이런 게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사실 이제 댁에 가셔서 오늘부터는 마누라라고 이렇게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게 제대로 부르는 거다. 자, 이제 음식의 경제사 이건 이제 간단히 들여다보겠는데요. 이거는 주식이 역사를 움직인다. 유명한 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쓴 책하고 그다음에 권은중 씨라고 그 안동주식 후배이기도 한데 기자 출신이에요. 저 친구가 쓴 그 음식의 경제사라는 책도 있고요. 그런 내용 세 책의 내용입니다. 변은 그 면적당 생산성이 높아서 중국 같은 데서 이제 전제 권력 성립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대규모 관계 수리시설 같은 거 하려면 권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인형농산물이 있었기 때문에 큰 권력이 탄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변은 물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잡초가 상당히 억제가 됩니다. 그런데 벼의 적산온도라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적산온도가 무슨 개념이냐면
어제 온도가 평균 기온이 15도에서 오늘 평균 기온이 10도입니다. 그러면 어제 오늘의 적산 온도는 25도가 되는 거예요. 그 온도를 다 합쳐가지고 4,000도가 벼의 적산 온도예요. 벼는 4,000도가 이르면 매일의 그 평균 기온의 합계가 4,000도가 되면 일모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이나 마닐라 같은 데, 저기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지금 3모작을 합니다. 거기는 적산 온도가 한 12,000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벼농사를 3번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1모작은 가능한데 2모작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한 게 뭐예요? 결국은 이양포, 그러니까 노판에다가 모를 심어가지고 보리가 한참 자라고 있는데 이미 벼는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리를 베내고 바로 상당히 큰 모를 옮기는 게 바로 모내기잖아요, 그죠? 이런 이제 모내기법이 생기는데 그 이항법이 원래 당나라에서 처음 고안이 됐고, 그다음에 송나라 때는 거의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이항법을 써먹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조선시대에 이항법을 금지를 했어요. 경제육전이라고, 나중에 이제 경국대전하고 경제육전은 그때 당시에 헌법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정도전이나 이런 사람이 쓴 책인데, 조선 후기에 가서 저 이항법이 정조 때 가서 이제 드디어 허용이 됩니다. 그때 왜 그렇게 금지했냐면 중국은 강도 길고 해서 물이 많잖아요. 그리고 벼농사하기 적합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강도 짧고 비가 올 때만 오고 벼농사하기 부적합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수지도 별로 없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수지를 많이 확보하고 수로도 관계 수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보도 많이 쌓고 한 뒤에 정조 때 이제 드디어 이항법이 허용되고, 그전에는 이항법이 없었어요. 그냥 밭에 뿌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소출이 아주 적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밀은 아주 그 유럽은 굉장히 땅이 척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산포식으로 돌아가면서 한 해는 그 땅을 놀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말하고 소를 집어넣어가지고 말똥, 소똥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한 1년 동안 땅이 쉬면서 그 말이 똥을 누고 소가 똥을 넣어가지고 땅이 비워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가 개념이 약했기 때문에 유럽은 국가 개념이 약했습니다. 전부 봉건 제후들이 힘있어 있고 통일국가를 이런 나라가 별로 없었어요. 프랑스 같은 데는 이제 통일국가가 좀 일찍 됐지만 독일 같은 데는 뭐 근세까지도 거의 이제 지방 제후들이 그 통일된 국가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비옥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같은 데서 이제 중국하고 마찬가지로 전제 권력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보리는 어때요? 저게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지만 영양가하고 맛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나 카르타고나 저런 로마 같은 나라들이 결국 이제 지중해를 누가 제패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장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저 지중해를 둘러싼 쟁패전, 예를 들면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이번에 뭐 한동훈 장관이 끼거나 같은 책 그거죠. 그거는 바로 카르타고 지역하고 로마가 맞섰던 건데 뭘 가지고 맞섰냐? 시칠리아가 원래 보리의 집산지였습니다. 그 보리의 곡창지대를 누가 먹느냐? 그걸 가지고 전쟁이 난 거예요. 시칠리아가 카르타고하고 로마 사이에 있는 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쟁패전을 벌였던 게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도 이제 결국 클레오파트라의 이집트를 그냥 개인 재산으로 국가대표한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죠. 원래는 누굽니까? 저기 이름이 뭐였죠? 근데 나중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친구는 그 원로원에서 위대한 조롱만자라는 뜻으로 이제 그 명칭을 갖다 바친 거였죠. 그래서 결국 대중에게 빵을 나눠주는 사람이 저렇게 권력을 갖게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대선 같은 거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경제 문제로 좌우가 되죠, 그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넘어가는 거죠. 자, 옥수수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잉카 아즈텍을 지탱해 준 게 바로 옥수수의 생산성입니다. 옥수수는 50일이면 그 옥수수가 다 열매를 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소의 노동력으로 재배가 가능합니다. 옥수수 심어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꼬챙이로 구멍 뚫고 거기다 집어넣으면 필요도 없이 그냥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계 신경농업기구에서 2014년 조사한 걸 보면 옥수수가 10억 톤 가까이가 생산이 되는데 전체 곡식량의 40%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쌀이나 벼가 많을 것 같죠. 아니에요. 옥수수가 가장 많이 재배되는 작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유전자 조작 작물이 또 토마토, 콩, 옥수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옥수수는 그 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비티균에 비슷한 균을 집어넣어요. 비티균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그 탄저균, 그거하고 같은 속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저걸 집어넣어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해서 옥수수를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구는 옥수수를 먹여가지고 20개월 내지 30개월 만에 도축을 합니다. 제가 이제 콜로라도에 농림축기자한테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 끔찍합니다. 급여의 벨트가 쫙 해가지고 이제 뭐 전기로 소를 전기로 쇼크 시켜가지고 그냥 늘 자르는 거예요. 그게 정말 끔찍하죠. 그냥 컨베이어 벨트에 소가 거꾸로 매달려 쭉 돌아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속꼬리하고 뭐 이런 거 있죠. 부산물 있죠. 이런 게 전부 다 보면 투 사우스 코리아. 그게 옛날에 다 버리던 건데 그게 한국으로 나오는 거예요. 속꼬리 같은 거 되게 비싸잖아요. 한국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저게 적고 어릴 때 지금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드시는 그 닭도 원래 원래 자연수명이 20년 내지 30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주로 따지면 160주를 사는 동물인데 삼계탕이 8주, 통닭이 치킨 통닭이 10주. 그러니까 정말 갓난내 일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게 먹기 위해서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하는 거야. 더 키워서 먹으면 되는데 그냥 더 더러운 걸 먹기 위해서 저렇게 갓난내 일을 잡아먹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그 독산동에 서울에 제일 큰 도살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제가 취재하러 갔더니 큰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 30명이 달려가지고 막 자르고 가는 근데 한 30분 한 마리 소 한 마리 잡으면 30분 걸렸어요. 지금은 이제 그 마장동 그쪽으로 가서 이제 옮겨가 지금 거기서 잡는 건데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위생적이에요. 진짜 막 소 이렇게 가르면 내장에서 온갖 게 똥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 식품의약국이라는 거 요즘 뭐 코로나 관련해서 그 허가내주고 마스크도 이게 필요품이 아니다 해주고 하는데 다 이 식품의약국이에요. 그때 저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사료를 먹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풀을 먹기 위해서 이게 위가 4개였잖아요. 근데 이 위 4개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안 쓰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농양이 생긴 거예요. 혹이 생긴 거예요. 한 8% 정도가 지금 소가 농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세계보건기구가 붉은 살코기는 2급 발암물질이다. 그리고 가공육, 스팸 같은 경우는 성면과 같은 1급 발암물질이다. 사실 소금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요즘 만병이 그런 그래서 옥수수로 또 액상과 화장을 많이 해요. 이게 설탕값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청양음료, 가공음식 전부 액상과 화장인 거예요. 옥수수 유전자로부터 저희가 저렇게 BT균을 주입하고 저렇게 해서 대량 생산한 옥수수를 가지고 액상과당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의 마트에서 500개 상품을 조사했더니 옥수수 첨가 제품이 370%, 70%. 전부 이제 저런 옥수수에서 나오는 과당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전자 조작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쇠고기를 넘어서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사실 책 제목을 잘못 보고 육식의 종말이 아니라 자 우리가 그러면 육식을 안 먹을 수는 없죠. 그러나 지나치게 먹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비욘드 비프라는 책인데 번역을 잘못했어요. 지구상에 소가 12억 8천만 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곡식 총생산량의 3분의 1을 가축이 먹고 있습니다. 미국 생산 곡물의 70%가 가축이 있어요. 가축이 먹는 곡물을 인간이 먹는다는 으로 10억 명, 지금 지구상의 기아 인구가 보통 한 10억 명 정도를 잡습니다. 그 10억 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걸 가축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소는 그 저런 사료를 먹어서 그 에너지를 고기로 바꾸는 게 몇 프로라고 그랬죠? 6.5%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소를 우리가 과다 소비한다는 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수백만 명이 지금 굶어 죽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은 쇠고기 가사섭취로 지금 온갖 혈관병이 내리고 다 쇠고기 가사섭취에서 나온 거죠. 감독을 보죠. 미국 소의 95%가 성장 촉진 호르몬을 투여합니다. 미국 제초제의 80%가 가축살을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소사육에 따라서 이제 상업화가 계속 진행되고 그래서 뭐 흙먼지 같은 게 이제 미세먼지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메탄가스의 12%가 소들이 방수. 왜? 소 방구예요. 소 방구가 지구 메탄가스의 소 방구하고 합한 거예요. 그게 이제 메탄가스의 12%가 소들이 방수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소를 저렇게 대량으로 키워 먹는다는 게 얼마나 지구를 파괴하고 우리 건강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저도 소고기 즐겨 먹지만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자, 이거는 뭐 좋은 글이라서 그냥 가져왔는데 남아메리카 부시민들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연간 500시간 일하면서 영국인 상위 10% 안에 드는 식단을 유지하며 장수한다. 문명인은 연간 2000시간 이상 일하면서 각종 질병이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부시맨이라는 영화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 말하자면 미개인들이 병이 하나 그 경비에 의해서 병이 하나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시작한 영화예요. 그 부시맨들의 어떤 그 미개함 이런 거를 이제 비난하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부시맨들이 훨씬 더 500시간밖에 일 안 해요. 그래도 영국인들 상위 10% 안에 드는 식단을 유지해서 장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문명이 발전하는 거고 건강을 위해서 또 생태계를 위해서 이게 지금 바람직한 건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문명제국들은 처음에는 경작 가능한 토지, 광목지, 숲으로 된 근거지를 농촌으로 팽창했다. 그들이 새 땅과 사람들을 정복함에 따라 성장은 노예의 노동과 차지한 자원에 의한 연료 공급을 받았다. 제국의 생태적 기초가 고갈될 때까지 성장이 계속됐다. 그 시점에서 제국이 내부에서 파괴를 겪었다. 수메르와 바벨론은 과도한 방목과 벌채로 그들의 땅을 헐벗겼다. 그리스도도 말이야. 여러분 그리스나 로마 같은 데 가보세요. 나무가 없습니다. 하도 목재를 다 pet대버렸기 때문에 우성인 나무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막 말라 뱉어지는 조그만 나무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것도 가보신 분 보면 산천이 정말 옛날에 우리 그 벌거벗은 산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그래도 박정희 공로로 산은 풀어졌잖아요. 그죠? 그게 그리스와 로마를 가보시면 아마 이탈리아 반도를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국의 법칙은 자연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제국의 문화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여러분들은 더 많이라는 한 단어만 가르칩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글쓰기 시간으로 돌아왔는데 뭐 말셀 프루스트라고 유명한 소설가예요. 소설가에 있는 내용을 한 문제 가져왔습니다.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홍준 씨도 뭐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아는 만큼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 말이 좀 금해요. 왜냐하면 엘리트주의예요. 저는 그렇게 그보다는 보는 만큼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먹는 만큼 더 깊이 알게 된다. 여러분들 관광지 가서 많이 먹잖아요. 제가 그 헝가리 여행하면서도 헝가리 음식을 먹으면서 아 여기가 우리하고 음식이 같구나. 말이 이렇게 같구나. 이름이 같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보고 느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아름다움을 소유하는 방법은 하나. 스스로 아름다움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의식하는 거다. 어떻게 의식합니까? 이게 말이 어렵지만 자, 아름다움의 요인이 되는 것을 의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글을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 갔다가 몇 년 전에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글을 쓰면 이게 영원히 남아요. 기록이라는 게 여러분도 그걸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도를 했어요. 축제 여행은 어떻게 쓰고 역사 탐방은 어떻게 쓰고 영수기획 여기 우리 문화지킴이 회사나 그죠? 그러면 이 역사 탐방이나 영수기획 같은 게 있으면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되는가? 제가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디신지 아세요? 가보셨겠죠? 여기 어디입니까? 네? 여기 소백산 넘어가는데 중령터널에 중령 고개 중령 주막에. 자, 요거는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가을 타는 사람들을 위한 요 축제의 어린 기사예요. 자, 이게 뭐 네이버 같은 데 다 실루가 했던 건데요. 첫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제가 이게 김현승이라는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원래 숭실대학교 교수였는데 책볼 시간에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까운 그런 시인이었는데 그 시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시인이 아니라도 나날이 짧아지는 가을 햇살을 보느라면 뭔가 보람있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지는 계절이다. 산과 들판은 이제 가장 한국적인 풍경으로 바뀌고 있고 지방도시에는 저마다 특색을 살린 축제들이 한창이다. 이런 때 가을을 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배낭 하나 메고 출발하면 전국이 축제다. 풍경 따라 입맛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10월 지어주줄 소리다.
이거 리드를 내가 다 썼어요. 학생들한테 쓰라고 이런 게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문격으로 이렇게 쓰고 학생들이 이렇게 지도도 그려놓고 이렇게 이거를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한국적인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아마 느꼈었을 거예요. 한국에서 한국의 가장 한국적인 풍경이 어떤 것들까요? 가장 한국적인 풍경. 이거는 그 야나기라고 유종열이죠. 유종열이라는 일본인 학자가 도쿄 제국대학 교수예요. 그분이 한국의 가장 한국적인 풍경이 뭐가? 이게 노령기의 이 산의 곡선이라고 있어요. 또 한국의 무덤이 그 산을 닮았잖아요. 또 초가집의 다 똑같습니다. 초가집은 사실 제가 못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곡선이 다 같아요. 그 심지어 저희 그 겨울 리조트 거기 미술관에 그 무덤이 하나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나가라 그러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아들고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냐면 나는 관계없다. 굉장히 아름다운 데서 나는 그걸 우리 조용 요소로 쓰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 무덤 주인이 당당한 거예요. 또 비싸게 돈도 받아달라 했더니 원래 이제 예전에 그랬잖아요. 아무런 뭐 대가도 안 치고 남의 땅에다가 무덤을 만든 거예요. 그 내 땅을 샀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나가라 소리를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답답해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무덤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걸 그냥 이 곡선을 살려서 이거 나는 쳐다보려고 그런 거야. 그 무덤 후손이 너무 황당해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수양대군을 다룬 사극은 왜 제각각일까? 자, 이게 이제 유일하게 참 비극에 죽은 왕이지만 유일하게 국장을 매년 치르는 단종대가 열리잖아요. 그런 거죠. 여기 이제 대나무로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표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이게 재밌습니다. 기사를 지금 읽을 시간은 없고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약간의 인문학적인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입히는 거죠. 학교에 쏘면 학교들 이름들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자, 왜 이광수와 김동인의 라이벌시 해가지고 파천모 한 명의 왕갑이 이수재이 공개 남자 등 수양대군을 다룬 사고는 수도 없이 많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저마다 다르다. 드라마 작가들의 원전이 된 소설에서부터 수양대군은 전혀 다른 인물로 묘사됩니다. 우리 문학사의 라이벌이었던 이광수와 김동인은 소설을 읽으면서 지금 시각차를 드러낸다. 이광수의 단종의 슬픈 역사란 말입니다. 단종편을 들고 있는 거. 수양대군의 불의를 고발하고 있다면 김동인의 대수양은 이 수양 앞에다가 대자를 큰 대자를 붙여가지고 위대한 수양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의 경륜과 원대한 포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김동인이 이광수에 대해서 질투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완벽하는 소설을 쓴 거죠. 거슬러 올라가면 이광수가 참고한 옛 문집 자체에 김동인은 시비를 걸었다. 단종에서는 추강 남효원의 육신전과 추강집을 근거로 들었었는데 남효원은 자신이 생육신의 한 사람이었으니까 객관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쭉 쓰고요. 여기가 바로 뭐 가보셨겠지만 청룡포도죠. 왕족이니까 더군다나 자기 동생이 뭡니까 조카니까 차마 서면은 못 보내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섬에는 차마 못 보내니까 섬이 아니면서도 섬보다 더 탈출하기 힘든 거. 이 뒤에는 이거 완전 절벽이에요. 그리고 강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완전히 고립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이를 보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례 친구고요. 여기는 여러분 이 해마다 여기서 이제 정수나무를 뽑습니다. 선발하는데 재밌는 것은 그 옆에 있는 두 사람은 누구죠? 네? 옆에 있는 두 사람은 단종의 후비들이에요. 단종이 14살에 죽었는데 벌써 첩이 둘이나 있었던 거예요. 친선비를 뽑는데 이제 하나는 정수나무, 하나는 김빈, 하나는 권빈 이렇게 세 사람 뽑습니다. 그 시대는 단종 고나이에서 16살에 벌써 이렇게 부인이 셋이 있었고 정수나무는 80살이 넘도록 혼자 살잖아요. 얼마나 한마는 세월이 있습니다. 자, 한번 다 좋은 기사인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왜 산티아고 순례길만 몰려가나? 산티아고 거기 무슨 뭐 순례길 많이 가시잖아요. 특히 기독교 가톨릭 신자들은요. 근데 거기 간 게 아니라 우리가 중령 옛길을 찾아서 학생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중령리의 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길이 다 없어졌습니다. 뭐 여기 고속도로도 나오고 철길도 생기고 또 옛날 국도는 이제 고속도로 그래도 그 정치가 있는데 중령리의 길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어떻게 쓴다 하면 자 이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출발지가 무쇠달 마을이에요. 뭐 가보신 분 얘기 아마 많을 것 같은데 이제 한적한 거울이 아니다. 하늘에서 호흡이 들려 쳐다보면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간다. 까마득한 고가도로와 한국 최장 터널로 소백산맥을 순식간에 관통하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편리함만 추구하는 인간 욕망의 상징이다. 중령의 길은 소백산 자락을 감싸고 도는 5번 국도와 희망사역이 속한 중앙선철도 그리고 4.6km 중령터널을 통하는 중앙고속도로에 밀려 과거 영남 3대 관문의 영광을 잃고 아는 이만 찾는 고깃길이 되고 말았다. 지금은 조령로 문경세제만 관광객이 됩니다. 그러나 고가도로 밑을 조금씩 걸으면 고속도로의 소음마저 터널 속으로 빨려들고 아기자기한 저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랬죠. 어떤 여러 여기서 어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묘사하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리는 것, 그 다음에 이 청각이죠. 그 다음에 후각, 냄새, 그 다음에 촉각, 미각 이런 걸 전부 동원하세요. 그래야 좋은 글이 됩니다. 글이 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묘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시각이라는 거는 우리의 지배적인 우리 에너지의 머리에서 시각 정도를 처리하는데 70%의 에너지를 쓴다고요. 그런 시각이 굉장히 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무지개를 7색깔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옛날 선조들은 6가지 색깔로 생각했어요. 물론 구별을 되지만 예를 들면 바다도 푸르고 들도 푸르고 하늘도 푸르고 다 푸르다고 했다면 다 파랗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두 가지가 우리 일반적으로 구별은 되지만 그걸 말로 구분할 정도로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는 무지개 색깔을 6가지로 생각했는데 책에서 7가지를 배우니까 지금 7가지로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5가지로 생각하는 민족, 8가지, 9가지로 생각하는 민족들도 있어요.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만큼 시각이라는 정도라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갖 감각을 동원하는 게 좋은 글이 된다는 거고요. 여기도 청각,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고가도로 밑으로 지나가는데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차가 터널로 중형 터널로 들어가 버리니까 소음마저 터널 속으로 빨려들고 이런 묘사가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중형 얘기를 걷는 기분이 좋은 거죠. 소음이 그 안으로 굴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죠? 네, 그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기자기한 저는 풍경이 드디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시끄럽고 할 때는 좋은 풍경도 별로 안 들어오잖아요. 자 이제 시끄러운 소음은 터널로 빠져버리고 운명의 상징인 어떤 우리 건설 기술의 상징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이제 저런 풍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야트막한 언덕은 온통 사과밭이다. 수확을 앞둔 사과가 가느다란 가지가 안쓰러울 정도로 가다가 매달린다. 저렇게 이제 두 가지 사진을 이렇게 컨트라스트 해놨습니다. 저게 하나의 다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가서 이제 이게 중앙이고요. 여기가 요즘은 사람이 안 다녀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 다리가 있었어. 이 다리를 쌓았던 축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발굴해서 이 기사를 이렇게 쓴 거죠, 학생들한테. 여기도 보시면 옛날에 과거보로 다니던 사람들 산적들 다 다니던 길이에요. 맨질맨질하게 이게 우리가 이게 이 나무잎을 다 치운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안 다닙니다. 근데 예전에 하도 다녀가지고 이게 맨질맨질 하잖아요. 이게 중령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답사실에서 이런 데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죠. 자, 서울의 성곽, 인권 정치로 구조가 서울도 정말 볼 게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여기 이제 잘 아시겠죠. 그 사대문에 인이 예지신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보신가 신자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유교적으로 아주 이상적인 이런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한쪽에 풍수지리적으로 낙산이 좀 짧은 거예요. 좌청룡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좌청룡을 조금 연장해야지 제대로 된 이상적인 풍수 이상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완한 게 바로 이 흥인지문입니다. 동대문을 거기 쌓고 보통 본인문 여기 남대문, 숭례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붙였는데 흥인지문만 갈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풍수에서 갈지자는 300입니다. 300같이 생겼잖아요, 갈지자가.
그래서 이제 낙산 쪽이 이제 그게 좌청룡이 짧기 때문에 우백고는 유람선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좌청룡은 짧기 때문에 그걸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그걸 기보라 그러죠. 뭘 세워가지고 보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보로 이제 흥인지문 갈짓자를 써가지고 여기 말하자면 산맥이 좀 더 있다. 실제로는 없지만 뭐 머릿속에서는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꼭 지형이 풍수지리에 꼭 맞지 않더라도 사실 풍수지리는 과학입니다. 나중에 이제 집안들이 있는 걸 이신화하고 자기들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신화하는 이런 측면이 있었지만 사실은 과학이었습니다. 대선임수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해서 뒤에서 바람이 불고 하니까 원래 되단 되게 할 때 그 되하고 뒤라는 말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계속 된바람을 받으면서 시베리아 쪽에서 된바람을 받으면서 남쪽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그게 바로 고구려도 계속 그 수도가 남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뒷바람은 찬바람이고 된바람이 매운 바람이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산 밑에 남쪽에다가 집을 짓고 또 심지어 초가집 옛날에 지을 때 보면 앞쪽은 남쪽은 이렇게 높이 짓고 뒤쪽은 낮게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참새 이렇게 그 둥지 털고 갈 때 앞에는 사다리를 놓고 가거나 애들이 무등을 타고 가서 이렇게 새집을 이렇게 꺼내야 되는데 초가집 뒤쪽으로 가면 그냥 혼자 서서 이렇게 꺼낼 수가 있습니다. 뒤는 이제 찬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지붕을 나가게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여기다가 학생들한테 이제 하고 여기가 참 우리가 문화재를 어떻게 취급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게 경교장이잖아요. 우리가 근대문화유산이기도 하고 김구 선생이 여기서 암살된 곳인데 삼성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병원 건물을 이렇게 디귿자로 포위해서 지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가슴 아픈 얘기죠. 아무리 자본이 좋지만 이렇게 문화재 취급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홍단파의 집이에요. 홍단파의 집. 다 그 길을 가는 데 있습니다. 이거는 딜쿠샤라고 제가 이제 데려가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걸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외신기자 알베르트 테이저가 살면서 그 3.1운동 선언문을 그 딜쿠샤라는 사람이 신문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숨겨가지고 일본으로 갖고 나가서 3.1운동이 세계적으로 알려졌던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인데 내가 이 강의를 해가면서 이걸 기성수고 했더니 중앙일보가 어디 가서 이걸 이제 대대적으로 한번 보도를 했더라고요. 지금은 그 뭐 아마 서울시 문화재가 뭐 이렇게 됐을 겁니다. 자, 단양에 푹 빠진 인물이 왜 이리 많았을까? 합봉종선이 가산을 상대하는 거예요. 제목이 다 너무 호기심 생기죠. 이게 제목 따는 수법이에요. 제목은 독자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학봉은 이제 흔히 뭐 임진왜란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비난만 받는데 사실은 학봉은 지주성 싸움에서 죽었고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중신이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유성룡이 묻죠. 세가 학봉한테 다 퇴계 이제 그 제자들이니까 왜 당신이 그렇게 일본이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얘기했냐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어떻게 됐겠냐. 나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 뭐 변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같은 남인끼리니까 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기록이 유성룡이 기록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학봉종택에 학생들을 데리고 간 거야. 이게 학봉종선이죠. 그 이분한테 이제 우리가 이제 미리 연락을 하고서 이 사람이 그 뭡니까 삼보컴퓨터 회장도 제외한 바로 그분이에요. 학봉종택이죠.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같은 거. 그래서 뭐 이렇게 대접도 좀 받고요. 여기 뭐 심지어 막 그냥 자기 조상자랑 막 그냥 사당까지 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하고 이거는 우리 그 저 고선소원이라고 대산 그 퇴계 적통을 이은 우리 조상이죠. 그분 우리 이방수 씨라고 저희 이제 같은 형님뻘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여기는 원래 이제 집이 비어 있었는데 여기서 잔 거예요. 동태 서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소원이 고선소원이라고. 암산 거기 제가 안동 들어가는 데 보면 거기 터널이 있죠. 거기 옆에 있는 서원이에요. 근데 뭐 연락했더니 그냥 금방 여기 와가지고 막 또 감자랑 막 여기 이제 하회 마을에서 뭐 제사 지낼 준비하는 거고요. 이런 얘기들을 학생들 데리고 가서 자주 했습니다. 자, 뭐 타러 이리도 밥이 사러 왔을까? 뭐 이런 거. 이거는 제가 이제 새벽에 있으면서 교수들 데리고 안동문화를 기행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기사를 읽었으면 흔들었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는 서울 아니면 부산? 시군 통폐합 이전에 지정문화재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주, 서울, 부여. 정답 뭔지 아세요? 둘 다 안동이에요. 이건 뭐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해놓고요. 여기 가서 여기 뭐 그 이게 정말 잘한 게 이게 국학연구원이에요. 여기서 이 각 가문에 흩어져서 막 썩어가고 장작으로 태워가던 그 경판들 그걸 저기 이 뭡니까 이저 목판들을 다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수만 점을 가지고 이거 뭐 엄청난 부산이거든요. 여기 이제 그 지난번에 돌아가셨죠. 그 이동은호 100살 넘게 사시다가 세계 종촌이죠. 여기 이문필 교장이고요. 자,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거는 제가 그 생각하겠습니다. 자, 동의는 허생원의 진짜 아들이었어요. 저기 내밀고 필무렵 보면서 다들 공부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 허생원이 동의가 허생원의 아들일까? 그걸 암시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평창 이제 학생들 데리고 갔는데 효성문화재가 열린 거예요. 여기 데리고 가서 여기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전통 연희극단 때 1회의 마당놀이 내밀고 필무렵은 관객들의 오래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처음에는 물론 허생원과 동의도 자기들이 부자재라는 것을 모른다. 주막집 춘주댁에서 기생들과 노닥거리고 있는 동의를 부리는 허생원의 목소리와 동의의 대꾸가 압권이다. 허생원 이게 마당극이니까 이제 그 궁금증을 틀어주는 거예요. 허생원이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변화부터 계집과 분탕질이요. 그걸 모르는 부분 이 지자식 귀한 줄만 알고 허리가 휘도록 고생만 하는 거라. 무자식이 자기 아들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동의가 말하냐면 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요. 장판에서는 그냥 아르기가 없잖아요. 장에서는 그죠? 뭐 이제 그 얘기고요. 이건 우리 학생하고 같이 갔는데 영상이 잠깐 뭐 2분 3분짜리 잠깐 보겠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약간 잘 들리는데 소리가 학생들이 이거 잘 만듭니다. 제가 물론 다 편집 수많은 눈치채셨나요? 됐어요. 제가 감독을 하게 소설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작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입니다. 소설의 배경 평창군 본평으로 떠나볼까요? 꽃밭 너머 저 작은 집 보이시죠? 작가 이효석의 생각입니다. 진짜 집터는 따로 있고 이건 후손들이 복원한 거라 하네요. 집을 한 바퀴 둘러보는 동안 어느덧 비가 그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재를 즐겨봅시다. 행사장에서 당나귀를 만났습니다. 미칠 수 있죠. 너무 무거워요. 음악 소리를 따라가니 흥겨운 무대가 한창입니다. 동평의 밤이 깊어갑니다. 소설의 표현처럼 흐뭇한 달빛 아래 가시면 밤까지 계셔야 됩니다.
연인과 가족과 함께 내릴 꽃밭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제 마누라예요. 블레바바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아름다운 공평에서 이어집니다. 학생들은 이제 차를 2개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한 대 운전하고 마누라한테 학교 차한테 빌려가지고 이렇게 갔거든요. 자, 이거는 정선 아다리의 사투리 시위예요. 이게 이제 학생들 데리고 정선 5일장에 간 거예요. 취재를 어떻게 하는가. 여기 우리 마누라입니다. 이게 할머니한테 취재를 하는데 취재 접근법이 뭐예요? 쉽게 접근하는 거 이런 데 가서 뭐 사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귀찮아서 자기들이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뭐 사주면 그냥 줄줄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게 이제 이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 할머니가 자기만 막 학생들이 막 사주고 하니까 아 옆에 가서도 좀 팔아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동료잖아요. 자기 장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옆자리 동료까지 생각하는 마음은 시골 장터의 정겨운 노예다. 그 할머니는 장터에 나오는 이유가 돈 버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늙으면 누가 알아주나? 장에 나오는 게 낙이지. 여기 나오면 좋아. 여기도 실컷하고. 이런저런 소식도 듣고 늙음하게 이런 내용이 없어요. 문장이 짧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육성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육성 그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써내려가면 뭐뭘 하고 누구는 뭐뭘 하고 말했다 이러면은 말이 다 죽어요. 말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 흥정을 벌이며 손님들과 대화하고 옆에 앉은 동료와 두런두런 수다를 떠는 것은 시골 노인이 장터에서 누리는 큰 즐거움이다. 그 할머니가 자신을 이른이라고 소개하자 변 할머니는 저희 나보다 겨우 2살 아래야. 그래서 사실은 이 80 몇 살이라 85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83세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83세 할머니가 우리한테 이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 할머니가 이제 저희 나보다 겨우 2살 아래야 맞받았었다. 그래서 손님이 깜빡 속았다며 젊었을 때 미인 소리 많이 들었겠다. 이거 누구겠어요, 손님? 접니다. 이렇게 아부를 해야지 친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 젊었을 때는 이뻤지. 바람도 피우고 그랬어. 왜 나를 속였냐고? 장사하려면 거짓부렁도 하고 공갈도 칠줄 하고 그래야 돼. 이러는 거. 그래서 여기 쭉 내려가서 이제 여러분 이 코스도 한번 꼭 가보시기를 제가 바라는데요. 그러면 이제 예 한번 여기 아우라지라는 말이 서로 강이 아우른다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소리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에 주막집에 우리 들렀는데 이게 아리랑 전수관 정선 아리랑 전수관장이에요. 여기서 막걸리 드시다가 우리한테 끼인 거예요. 와가지고 예, 그 아리랑 전수관장님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해 이러고 있는 게 아니야. 이때 바로 세월호가 터졌어요. 그래서 세월호 우리도 세월호 뉴스 보잖아요. 엄청 울었어요. 아침 먹으려다 여기 갖다 놓고 뉴스 틀면 눈물이 나오는 거야. 사람은 잠시 잠깐이라도 좀 웃다가 가야 되잖아. 정선 아라리 한마디로 우리 손주들 배웅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막 아라리를 한번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어지는 그들의 노래가락은 인생을 너무 짧게 마감한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진홍곡이었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속 깊은 위로가 되는 듯했다. 구성진 노래가락에 세상 걱정을 잠시나마 묻다 보면 이 모진 세상도 그럭저럭 살아갈 만하게 느껴집니다. 아라리 가락은 저물어 가는 강변에서 더 또렷해지는 아우라지의 물소리를 다. 여러분 이렇게 느꼈죠? 밤 되면 왜 물소리가 더 커지죠? 그러니까 시각이 차단되니까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소믈리에들이 그 와인 감별을 하면서 눈을 감잖아요. 다른 모든 감각을 차단하고 오로지 미각에만 도전해서 맛을 감별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데 여러분들이 밤이 되면 왜 물소리가 세지는가 이런 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느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글이 되는 겁니다. 좋은 글이 너무 많은데 제가 사실은 오늘 다 소개를 못하고요. 너무 아쉽군요. 자 이런 거 뭐 며느리 왜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며느리는 왜 꽃이름에 많이 들어갈까? 며느리 20개. 며느리가 얼마나 이었어? 여기 가시가 났어요. 며느리 뵙고 못생겼잖아요. 그죠? 며느리는 다 미운 거야. 그래서 며느리 바쁠 것. 이거는 이제 그 슬픈 전설이 있는데
제사 지내려고 밥을 하다가 그 밥맛을 이렇게 본다고 했는데 시어머니한테 들킨 거예요. 왜 제사밥을 먹냐면서 맞아가지고 죽었다. 이런 전제. 거기 이제 밥풀을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 바쁘고 정말 우리 조상들이 이런 걸 얼마나 잘 붙이는지 너무나 설명드리는 거죠. 이거는 뭐 사위 질방이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평댕이나 치과랑 훨씬 잘 끊어지는 거예요. 사위 질방이 왜 사위 질방이 이렇게 붙었어요? 사위는 중노동 시키면 안 되잖아요. 질방 지더라도 짐을 적게 져야 많이 주면 안 되니까 좀 약한 거는 사위 질방. 이거 깽깽이 풀이고요. 이건 너무 재밌습니다. 이런 건 한번 그 제목을 한번 쳐서 들어가 보시면 너무 좋겠는데. 자, 이거는 뭐 알변 치킨을 꼭 잡아 먹어야 하나 제가 썼던 카드이고요. 이거는 제가 그 학생들 데리고 아까 그 저기 유람선으로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식당이 있는 거예요. 조그만 식당 한 테이블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거기 보세요. 아 그냥 너무 강아지 안 된, 도둑 안 된, 담배 안 된, 비원 안 된, 다시도 안 된, 나 윤경영 음식점을 저렇게 작게 하면서도 너무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기사에다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너무 주방한성격으로 강의해서 저도 좀 찍은 것 같은데 경제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가 어땠는지 제가 평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만날 수 있을는지 어떨는지 우리가 이제 이 대형남자라고 해가지고 30회를 지금 계획을 해놨잖아요. 지금 오늘 세 번째입니까? 네. 세 번째 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강사님이 누구시든 간에 이 날짜가 언제인지 하는 걸 이제 잘 기억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매주 수요일, 매주 화요일 이렇게만 정하면은 뭐 한 번만 들으면 아는데 이게 월화수목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 강의 때마다 문자로 알려드릴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문자를 알려드려도 오시는 회원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힘이 쫙 빠져버렸어요. 작년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5회까지만 알려드릴 작정입니다. 5회까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언제 하느냐 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그 낮장으로 그 강의 일정표를 만들었거든요.